자, 이제 재화벌 진행하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가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보내주신 그 기사를 보고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왜 이런 기사를 놓쳤을까? 예. 우리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의 조기양 공동대표가 원자력 신문에 기고했던 그 칼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보내주셔서 제가 그 칼럼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근데? 일단 예. 저는 앞으로 전력 수요는 2배 이상 뛸 것 같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야 될 일도 많고요. 네. 최소한 전기차 늘어나는 것만 생각해봐도 엄청난 수요가 늘어날 것 같고요. 산업 산업 관련된 전력 수요 관련해서는 중국하고의 문제, 뭐 정밀화학 관련된 화학단지를 지금 막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울산에서. 그런 것들을 고려하고 고도화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사실 다 전기의 전력 사용 문제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전기가 몇 배나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네. 2배? 3배? 5배?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허, 예. 근데 우리 산자부 장관께서 매년 0.6%씩 상승해서 2036년도에는 7.2%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 같다라는 예측 보고서를 올해 초에 내셨습니다. 누구요? 산자부 장관께서. 이창양? 예. 이제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시면 사실 원전도 지을 필요가 없고 그러네. 전력 수요상으로 네. 그냥 교체만 해가면서 가는 형태가 될 텐데 예. 화석 에너지는 2036년까지 계속 아마 가격이 오를 겁니다. 음. 이렇게 되는 상태로 가면 탈탄소는 또 어떻게 할 것이며 네.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돼서 또 수소라는 건 또 전기를 저장하는 매체입니다. 그럼 저장을 한다는 얘기는 사실은 냉장육 시대가 도래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생고기 먹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요가 전기로 저장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예. 이렇게 되는 상황을 다 충분히 아실 만한 분일 것 같은데 네. 생각을 안 하신 건지 아니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할 정도로 네. 산자부의 보고서 내용 자체를 저도 직접 좀 훑어보고 좀 많이 놀랬고요. 예. 그 내용을 이제 기고해 놓으신 분은 거의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글을 써놓으셨더라고요. 글쎄 말입니다. 예. 이제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은 2036년까지 대한민국이 고꾸라지는 것을 염두에 두고 전력 수요 예측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북한과 관련해서 북한이 이제 개혁개방 정책으로 만약에 나오는 경우라고 한다면 북한에 바로 뭐 원자력 경수로 이런 걸 제공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 전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협력을 하게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 이런 포석인 것 같아서 과거에 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전기 모자라면 중국에서 사오면 된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정책을 얘기하셨던 게 갑자기 확 떠오르면서 혹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 판국에도 아직도 이렇게 에너지 자립이나 에너지 수요 또는 남방에서 오는 항로상의 이런 석유나 석탄이 수입이 안 될 때의 상황을 고려한 에너지 자주 독립 정책은 전혀 산자부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앞으로도 전기값 많이 오를 걸 예비하시고 계속해서 화석 에너지를 태워서 미세먼지 속에서 전기값 많이 올라가는 그런 시대를 산자부에서 희망하고 있으니까 국민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정책을 입안하는 걸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들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잘 받았고요. 예.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이걸 어쨌든 놓치지 않고 저희들한테 보내주시는 바람에 덕분에 우리도 또다시 이 전기 문제의 심각함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됐어요. 고맙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기사에 보면 그 칼럼에 보면 이제 제 10차 전기본 전력계획 기본계획 전력 기본계획 수립 그 보고서거든요. 근데 이걸 만든 자들이 다 문재인 때 탈원전 해야 된다고 빡빡 주장했던 그 자들이 그대로 남아서 그걸 만들었다는 대목에서 정말 저도 경악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전체 전략과 관련해서 에너지가 주저앉으면 뭐 간단히 예를 들면 최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네. 대규모 정전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전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한 상태로 수요 부족에다 노후화까지 겹친 거죠. 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국가가 전반적으로 하루에 10시간에서 6시간 정도 정전을 무조건 겪어야 되는 이런 상태까지 갔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산업 기반 자체는 다 붕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후진국화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네. 식으로 해서 대체 에너지로 모든 것을 지금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대체 에너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바람이 안 불면 풍력은 없고 네. 그다음 해당 태양광도 태양광 관련돼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환경 오염 물질들이 엄청나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태양광 발전이 유리하지가 않다라는 네. 것도 다 확인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도 좁은데 그 안에서 태양광 발전해서 농식품 생산할 수 있는 거주 공간 또는 생산 공간하고 중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안 된다.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에너지로서는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는 네. 명백한 사안인데 원전 발전과 관련된 것도 포기하고 또 안전하게 관리하거나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이것을 차단하는 차폐 기술 같은 것들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찍어 누르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 유튜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서울에 원전을 지어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그냥 검색을 한번 해서 보시면 아주 훌륭한 교수님들 설명이 있습니다. 지어도 된다. 네. 다만 내륙에서 지으면 냉각수 때문에 돈이 많이 들 뿐이다.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그와 같은 내용까지도 깊이 있는 고민이 있고 검토가 이루어지는 좀 용기 있는 산자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우리 이 사실과 과학 네트워크 조기양 공동대표의 칼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걸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저희들은 놓쳤는데 이승우 변호사가 보내주셔서 어쨌든 다시 한번 문제의식을 공감하게 됐습니다. 자, 법성TV의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법으로 이긴다. 법성TV 여러분들 꼭 구독 한 번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형수 씨가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은 유서 공개를 거부했지만 실제로 이재명에게 보낸 전형수 씨의 마지막 그 메시지는 이제 거의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네.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거 전영수 씨 이제 얼굴도 공개가 다 돼 있으시더라고요. 네. 굉장히 선량한 눈을 갖고 계신 분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유서가 이재명 대표에게 유언을 남긴 것 같은 느낌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네. 지금 내용 관련해서 주어진 일을 했는데 검찰 수사 억울하다. 이 표현은 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나는 공무원으로서 내게 주어진 일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모르고 그냥 열심히 그 일을 했을 뿐인데 네. 피의자로 몰려서 범죄자로 몰려서 이렇게 수사받는 상황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해석이 됐고요. 현재 진행되는 검찰 수사 관련돼서 본인 책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라는 문구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재명 대표 본인의 책임이고 지시에 의했던 것이다. 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원망으로 사실 저는 일으켰습니다. 네. 자, 이제 정치 내려놓으시라. 더는 희생이 없어야 된다라는 얘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말을 가장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치를 하실 상황도 아니고 정치를 더 한다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네. 이제 그만 정치라는 욕심에서 벗어나서 은퇴하고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 그런 욕심 때문에 더 이상 누군가가 더 희생되는 일은 네. 나로서 마지막이 되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저는 읽었습니다. 예. 네. 이게 이제 어쨌든 검찰의 조사를 한번 받았었죠. 네. 그리고 여러 사건에 이름이 언급되어 있는 와중에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제 이럴 경우에 예. 이 전형수 씨가 그 검찰에 가서 진술한 거, 예. 나 또는 여러 가지가 이 재판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네네. 그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예, 진술한 내용 자체는 이제 적극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사망의 결과이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분의 진술 자체를 확보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별한 신빙 상태 네. 자체, 그러니까 보통은 뭐 인정 안 될 이유가 별로 없죠. 여기에서도 사실은 유서를 남길 때 원망이 있었던 걸 표현하고 돌아가시는 상태였단 말입니다. 네. 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검찰 수사 부분 자체가 부당했다. 네. 라고 했다면 검찰 수사에 대한 원망을 아마 담았을 겁니다. 아. 근데 주어진 일을 했는데 조건입니다. 주어진 일을 하고서 검찰 수사를 받으니 억울하다.
이 얘기는 검찰 수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은 아닙니다. 아하, 예. 나는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해서 했는데 막상 알고 보니까 오히려 범죄자가 됐구나. 라는 자기 한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런 형태로 된다고 한다면 이 내용 자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신빙 상태를 부정할 만한 내용은 전혀 없는 것 같고요. 검찰에서 부당하게 압박을 해서 내가 너무 억울해서 네. 세상을 떠나겠다. 뭐 과거 정몽원 씨 같은 경우처럼 뭐 투신을 하셔서 그렇게 자살하면서 원망을 품은 이런 내용도 사실 아닙니다. 네. 그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진술 자체에 대한 증거로서의 증거 능력 자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생각합니다. 이재명이는 검찰의 강압 수사 네. 또는 검찰이 어쨌든 뭐 마지막까지 탈탈 터는 바람에 간접 살인을 했다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뭘 털었는데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이재명의 말이 이제 사실이라면 네. 이제 그런 식으로 검찰의 강압 수사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었잖아요. 그랬죠. 자, 그 경우에 네.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강압 수사를 항의하고 또는 폭로하고 예. 규탄하고 예. 이런 거를 유서에 남기지 않습니까? 보통 남기죠. 예. 해당 사안 관련해서는 사실은 가족들도 많이 느낍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뭐 하신 거 뭐 유족들하고 관계도 굉장히 유대 관계가 두터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족들이 뭐 7시간 동안 조문을 받을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걸 갖고 고민했는데 뭐 해석은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네.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가족들이 고민을 할 정도였고 뭐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자녀분들이나 또는 나머지 친척분들한테도 굉장히 서로 간에 어떤 마음을 주고받았던 그런 분이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통을 느꼈다고 한다면 유족들로부터 벌써 수사와 관련된 그렇겠죠. 불만 사항들이 터져 나왔겠죠. 그러니까 전영수 씨가 만약에 그러니까 이재명의 주장대로 예. 검찰의 강압 수사에 항의의 뜻으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네. 그러면 당연히 이거는 유족들 입장에서도 검찰을 향해서 항의하고 예. 규탄하고 예. 이거 일을 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날 이재명 대표가 찾아왔을 때 즉각 만나서 성명을 발표했겠죠. 네. 예, 그런 상태는 전혀 아니었다고 생각이 전혀 되고요. 아니죠. 전혀 아니었다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 원망의 화살이 이재명 대표로 향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런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뭐 빌미로 삼아서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글쎄요. 제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 조사 받는 그 과정을 지켜봤을 때 진술 거부권만 행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내용 갖고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라고 답하라고 강요하거나 했던 행동들이 있었습니까? 어떤 그 피의자 중에서 검찰 조사 관련해서 조사 과정의 문제 때문에 자살이나 또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분이 있었습니까? 네. 그런 형태의 분들은 없었고 사안 관련돼서 양심적 가책을 느꼈다라고 하는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 명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전영수라는 분도 본인이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할 때 있어서 그게 범죄인지까지 인지 못했던 것은 뭐 제가 볼 때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그 상태에서 내가 그렇게 이용을 당했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하지 않았나. 또 그런 내용 관련해서 지금까지도 아직도 자기 책임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네. 계속 그것을 설명해야 되고 그 상황에 대한 것들을 기억해서 다시 회고해야 되는 그 입장에 처해져서 연세가 충분히 그렇게 든 나이에서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느껴졌는지 그런 부분들이 아마 양심적 가책으로 다가와서 이런 선택을 하신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보통 말이죠.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이게 말이 안 되나? 어떤 게요? 그러니까 자기로 인해서 주변에 자기를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아랫 사람들. 네. 막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이게 너무너무 이 상황이 힘들고. 우리나라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얘기를 드리면 중국 공산당은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네. 그 예전에 그 양자강 예. 범람해서 예. 양자강 하류가 침수될 것 같고 네. 대규모로 산업시설이 파괴될 것 같을 때 그 중국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등소평. 사천성에서 1,500만 명이 죽더라도 댐을 폭파시켜라. 그러니까 상류에서 터져서 산업시설을 보호해야 된다. 물론 이제 범람은 안 해서 네. 비가 그쳐갖고 다행히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국가고요. 예. 또 예전에 소비에트 연방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명 죽어도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물자화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사람의 생명이 죽고 살고 하는 문제는 마음 아픈 일이 아닙니다. 그래요.
그 아까 이재명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검찰이 사법살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에 대해서 이제 우리 자유파 쪽에서는 네. 이게 사실상 이재명에 의한 간접살인 아니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제 그 규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 이재명이 이제 이렇게 되면 요 정치적인 거는 빼고 예. 사법적으로도 예. 이 점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한 번 더 체포동의안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음. 이렇게까지 됐는데요. 네. 지금 상태에서 사실은 제3자 뇌물 관련해서 네. 성남 FC 건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가 없었었습니다. 네. 그 사안 관련된 여러 가지 조사 과정 진행되는 것들 관련해서 네. 나머지 여죄 또는 또 증거인멸 가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화영 쪽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네. 이화영이가 예. 법정에서 말이에요. 방용철과 이제 서로 주장이 엇갈립니다. 네네. 네, 방용철이 입장을 바꿔서 이제 엇갈리게 된 건데. 네. 그러자 이화영이가 갑자기 김성태 방용철이한테 야 북한한테 너네가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역공을 펴버리는데 네. 이화영이 직접 한 말은 아니고 이화영 측의 변호사가 네. 이런 식으로 막 김성태하고 방용철이를 뭐 공박하고 덮어 씌우거든요. 예. 북한에서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예.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지금 이 내용 관련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스마트팜 얘기가 나와서 네. 스마트팜을 북한에서도 진짜 하나 궁금해서 찾아봤습니다. 북한도 스마트팜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좀 놀랬습니다. 왜냐하면 황해도 개성과 같은 연백평야 이런 데도 네. 땅이 다 산성화돼서 그렇죠. 농작물을 지금 짓지를 못하고 관계수로도 다 엉망진창이 되고 네. 트랙터 하나 없고 소도 없어갖고 네. 사람이 쟁기 끌고서 지금 밭 갈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네. 그래서 춘궁기가 돼서 사람이 배를 굽는 게 아니라 추수하자마자부터 배를 굽는답니다.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오히려 개마고원이나 함경도 그 산이 많은 지역, 그게 먹고 살기 힘들다고 했던 지역이 요새는 그래도 그냥 배에 곰지 않고 살고 있고, 예, 구황작물이라도 네, 나서. 밭을 숨겨놓고 있어서 그리고 평야지대는 진짜 먹을 거 하나 풀뿌리 하나 먹을 게 없어갖고 유리걸식하는 지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 그런 상태인데 진짜 평양에 스마트팜을 한다고?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근데 그런 그 스마트팜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돈이 필요해서 그런 거를 남한에다 요청을 했어야 될까요? 그걸 해갖고서는 팔아서 북한이 돈 버는 나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예. 쌍방울이 거기다 투자를 왜 합니까? 이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닐 텐데 김성태 씨 하시는 거 보면 네. 충분히 뭐 예전에 전력이 그런지 몰라도 분명히 사업가적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예. 이 돈 자체가 스마트팜 한다는 건 핑계겠죠. 핑계인데 돈을 스마트팜 한다고 하고선 500만 불 가면 그중에 뭐 한 200만 불은 중간에서 그 전달하는 사람이 갖고 나머지는 이제 무슨 어디 정찰총국으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김정은 개인 금고로 들어가는 이런 구도로 하고 생색만 내는 형태로 영상만 찍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생산해서 상추 생산해서 그 비싼 돈으로 전기도 공급 안 되는 나라에서 스마트폰을 수경 재배한다는 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네. 이제 그런 형태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 관련해서 사기당했냐? 라는 거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스마트팜이 말이 안 된다. 이화영이가 생각해도.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 사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이화영 씨가 그걸 몰랐느냐? 아니죠. 다 알았죠. 스마트팜은 무슨 스마트팜을 해. 어차피 다 개인 금고로 들어갈 돈이고 생색 내기지. 원래 스마트팜은 경기도 어젠다거든요. 네. 김성태가 하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네. 그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분들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 돈 갖고 예. 북한에 이제 화학 무기화 할 수 없는 화학 비료 중에서도 화학 무기화 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토양 산성화를 방지할 수 있는 비료를 공급한다든지 네. 뭐 이런 정책을 했으면 뭐 듣고 좀 이해나 되겠습니다. 근데 평양에 있는 스마트팜 하겠다는 거는 뭐 북한에 있는 김정일이 했던 기쁨조 만들 때처럼 지금 갖고 뭐 온실 만들어주고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화영 씨가 몰랐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스마트팜이라는 건 도대체 이게 왜 하려고 한다는 그러니까 것인지. 이게 예. 그 이화영 측에서는 이제 쌍방울이 북한한테 사기당한 거다 이렇게 이제 덮어 씌우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우리 이성을 변호사님 설명을 들으면 예. 이거는 김정은이하고 예. 이재명이가 짜고서 쌍방울을 사기친 거다. 그렇다고 이거는 볼수 말이 있죠. 되는 거지. 벗긴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완전 벗겨 먹었다고 볼 수 있죠. 예. 그렇게 해서 해당되는 금액 관련해서 이화영 씨가 몰랐던 게 아니라 김성태 씨가 정확하게 이 돈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모르는데 갖다 줬을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자, 그런가 하면 그 제가 아까 논평을 했는데 예. 그 이화영이의 비서 일을 한 네. A라는 자가 저 지금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 4개를 이화영이가 받아서 뇌물 3억에 가까운 돈을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지금 기소 사실이 네. 그걸 지가 썼다고 나섰거든요. 어떻게요? 자기가 썼대요. 왜요? 갑자기요? 예. 예. 갑자기 왜 그랬을까요? 네.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요. 조사 받을 때 내내 조용히 있다가. 예, 이따 갑자기 저 증인으로 나와서 그리고 그 자기가 썼다고 그러고 있어요. 그분도 구속하면 되겠네요. 뭘 복잡하게 고민하십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증거인멸 해갖고 증거인멸 예. 시도한 거거나 위증했거나 뭐 다 구속 사유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속 별건으로 구속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열심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면 뭐 될 것 같고요. 별건으로 저는 조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제가 이렇게 뉴스를 전하고는 있습니다만 아니 너무 웃기잖아요 이런 일들이. 그렇죠. 예? 예. 근데 이런 자들이 뭐 대통령 한다고 나서고 그 최측근으로 뭐 왔다 갔다 하고 뭐 네. 무슨 쌍방울도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네. 이런 기업을 M&A해서 뭐 헤쳐먹고 네. 어떻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나 싶어요. 지난 정부에서 진짜 안타깝지만 네. 친중 발언을 하면서 중국 스타일의 이 기업 운영 방식을 배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왜냐하면 뭐 돌아가신 분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박원순 시장께서 네. 파리가 말리를 날아가려면 말궁둥이에 붙어야 된다. 친중 발언했었죠. 그래 완전 말궁둥이에 중국 붙은 파리 새끼로 우리가 전락이 예, 돼버렸지. 중국 빠른 발언을 했었죠. 1대1로가 네트워크를 상징하고 우리가 그걸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 거기다가 문 대통령은 혼밥 하시다가 북경대에서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다. 중국몽을 같이 꾸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전염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기업인들도 중국이 앞으로의 우리의 미래인가 보다. 아마 김성태 대표도 그런 시대적 흐름에 휘말려서 사기를 당하신 것 같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네. 자 여기 잠깐 그 원희룡 갤러리라는 아이디 쓰시는 분이 원희룡 장관님 섭외가 가능한가요? 하셨는데 아니 뭐 저희가 저 출연해 달라고 섭외 요청은 하지만 할 수 있지만 그 원희룡 장관이 저희 고성국 TV에 나오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를테면은 이제 오늘도 충청남도 김태흠 지사 그리고 며칠 전에는 경상남도 박완수 지사가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방송을 하기도 하고 녹화 방송을 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런 광역단체장은 어쨌든 선출직 정무직 공무원이거든요. 그렇죠. 선출직 공무원이니까 상대적으로 좀 이런 유튜브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로울 수 있는데 상대적입니다. 그것도. 그런데 이제 임명직 장관들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조금 더 좀 엄격한 어떤 행동 규칙 같은 게 있어요. 뭐 그런데 굳이 뭐 법은 아니니까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나름대로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원희룡 장관한테도 그 고성호 TV 개국 5주년 기념으로 한번 출연해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요청은 했어요. 공개적으로 요청은 했는데 뭐 이러저러해서 어려운데 굳이 뭐 나와라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하셔서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자 다시 가겠습니다. 유동규 있잖아요. 예. 그 나무기 만들어서 정민영이를 통해서 유동규한테 전달됐던 돈을 이제 김용희한테 전달하는 네. 그 역할을 했는데 그때 유동규가 김용희한테 언제 어떻게 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리얼하게 예. 법정에서 진술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진술의 증거 능력을 좀 올리는 효과가 있습니까? 진술 자체는 이제 두 가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 능력도 검토를 하고요. 네. 뭐 증거 능력 자체는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근데 증명력이라는 게 이제 얼마큼 그걸 믿어줄 거냐, 증거 가치 문제가 이제 네. 주로 지금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구체성이 도드라지면 사실은 그 금전적인 전달과 현금 전달 경로, 일자 특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증명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말로 친다면 이제 14K에서 24K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구체성이 도드라지는 이 진술이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그 증명력을 탄핵할 수 있는 형태가 어려워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돈의 흐름 자체에 대한 것도 충분히 증명이 됐다라는 판단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표현 나온 것처럼 이제 금액을 넣었더니 그 금액만큼 봉투가 찢어져서 그걸 붙이고 뭐 벌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그건 실제 실험을 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형태가 되면 네. 그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과거에도 실제 그 박철원 씨 이제 구속시킬 때 홍준표 현 그 대구시장에서 당시 검사가 그 007 가방에 돈이 3억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뭐 할 때 그 만원권 빳빳한 쇠돈 갖고 와서 집어넣어서 딸깍 끼워지는 거 갖고 입증을 해갖고 성공을 했다. 뭐 그렇게 말할 정도로 수단과 형식은 굉장히 정교하게 입증되면 그건 신뢰성을 높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시에는 5만 원권이 없던 때였기 때문에 만원권입니다. 만원권 신권 네. 빳빳하게 하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걸로 차곡차곡 해서 007 가방에 실제로 3억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게 입증이 되면 그 상당한 증거 능력을 가졌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죄 판결을 받게끔 해서 슬롯머신 사건에서 이제 유죄 판결을 끌어냈다.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저희가 전설적으로 연수원에서도 많이 듣던 그런 얘기인데요. 네. 그 이제 이 유동규의 이런 이제 쇼핑백이라든지 뭐 이런 그 진술 증언이죠. 법정 증언이 있었을 때 네네. 그 판사가 그걸 막 꼬치꼬치 다시 확인하고 물어봤다고 그러던데. 굉장히 좋은 거죠.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문제와 관련돼서 진위 여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넘어간다면 법정에서의 어떤 공판 중심에서의 판단은 큰 의미가 없을 수가 있겠죠. 네. 듣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판장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게 진짜 진실로 존재했던 사실인지 여부를 이제 확대해서 물어보기도 하고 좁혀서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그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작년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노사법치주의를 확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노동개혁을 지금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네네. 이제 그 과정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에 해당되는 게 그 그러니까 노조의 회계 투명성 확보다. 네네. 그렇게 해서 고용노동부가 그 회계 투명성을 확인하기 위한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네. 결국 뭐 한 장짜리, 두 장짜리 낸 데도 많고 끝까지 안 낸 데도 86곳? 예. 세 그 1000명 이상 노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네. 86군데는 끝내 하나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보도도 제가 본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과태료밖에 없다. 그러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도 부과하는 것인데요. 네. 이렇게 준법적인 절차를 계속 사회에 환기하는 거. 네. 이거는 정말 정부가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이것 갖고 논쟁에 소모적으로 말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고요. 네. 네. 사안 관련해서 공개하지 않고 있는 노동조합들 명단을 공개하는 방식을 취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사안 관련해서 왜 이렇게 처리했다 저렇게 처리했다, 제출하라고 했을 때 해당되는 표지만 제출을 했다 해서 어떠한 노동조합이 어떠한 형태로 회계자료 제공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보도되는 것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돼서 그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내부에서도 사실은 힘의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복수노조 시대이기 때문에. 네네. 예. 그래서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그 내부의 민주적인 제도 절차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문제들이 있어서 내부에서 인식하게 되고
근거가 준비된 상태에서 그 내용 관련해서 내부적인 투쟁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실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노동조합의 투명화의 어떻게 보면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과태료 부과하시는 것과 뭐 별도로 공익 고발 포상 제도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셔도 전 좋다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내부의 횡령 배임 관련된 진정 고발 고소 같은 것들을 네. 센터를 통해서 노동 관리 감독하는 기관에서 받도록 하셔도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학교 폭력 어려웠던 이유가 뭡니까? 학교 안에서 발생된 다 쉬쉬했거든요. 내가 그거 고발하면 고발쟁이 해갖고선 선생님한테 가서 꼰지르고 비겁한 놈, 나쁜 놈 뭐 이렇게 해갖고선 나쁜 사람 돼서 6년간 학교 다니고 3년간 학교 다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학폭 터졌어. 네가 잘못했지 왜 내가 잘못했어? 라고 따질 수 있는 분위기 환경 조성된 거 아닙니까? 네. 노동조합도 똑같고, 이 조직 내에 있는 패거리 문화, 요거 척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형사사건화 되지 않던 고소 고발하고 내부에서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잘못된 거야 얘기할 수 있는 문화 만드는 거, 이걸로도 충분히 그래요. 지금 기능하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게 이제 회계 투명성이 이게 모든 개혁의 출발인데, 그렇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났어요.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투사회라는 모임이 발족했습니다. 네. 투사회요. 예. 네. 투명 사회를 위한 회계사 모임. 예. 투명 사회를 위한 회계사 모임이라고 하는 젊은 개혁적 회계사 모임이 출범한 적이 있어요. 저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명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예, 그렇죠. 네. 근데 그 투사회가 결국은 활동을 활발하게 못하고 망했어요. 왜요? 투명하게 한다니까 기업들이 회계를 맡기질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변호사는 근데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변호사 모임 만들면은 잘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 가까운 후배들이 한번 의욕적으로 해보자고 이 대기업의 이 회계 투명성 확보하는 거가 어떤 면에서 우리 경쟁력의 제일 중요한 출발이다. 그렇죠. 그 문제의식이 얼마나 건강합니까? 건강하죠. 그랬는데 자기들 영업이 안 돼가지고.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외에 다른 그 전문 자격 제도인 분들은 투명화, 개방화,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면 생계가 묘연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희는 원래 그런 주장을 많이 하게끔 만들어진 조직이라서 오히려 그런 주장을 더 해야 되는 게 문제고, 안 하면 이제 곽상도 같은 분들이 늘어나는 이런 구조가 되는 게 저희 이제 법률 변호사 업계에 관련된 이제 그런 좀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또 투사변. 네.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최근이 아니죠. 영국에서 영국의 싱크탱크가 있거든요. 레가툼이라고 합니다. 라틴어인데요. 아마 리걸 무슨 인스티튜션 이런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매해 167개국에 대한 번영 지수 이런 것을 발표를 해왔거든요. 근데 올해 대한민국은 29위입니다. 좀 떨어졌죠. 근데 대한민국의 사법, 그러니까 사법 제도, 그다음에 법원의 신뢰 지수 167위 중에서 몇 등일 것 같으세요? 160쯤 아닌가? 네? 155등 나왔습니다. 155등. 네, F죠. 아이고.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죠. 창피하다. 다른 데에서 발생된 경쟁력을 사법 신뢰 지수에서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나 공정한 어떤 판단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의 부정부패가 그 안에서 정리가 되지 않게끔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그래서 빨갛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투명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임 하시게 되면 저희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기 KBS 수신료 이거 이제 분리징수하는 쪽으로 정부에서 나섰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거는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외국 공영방송들도 뭐 세금이나 또는 뭐 휴대폰 요금과 연동하는 국가도 있고요. 또 공영방송 사용료 관련돼서 수신료를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규정들을 갖고 있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처럼 전기요금 제도에 얹어서 하는 국가들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공영방송과 관련돼서 사실 KBS가 문제가 요새 최근에 많죠. 네. 많이 있고 편파 보도 많이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색깔 이런 것들도 문제가 많은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는 사실은 재정 독립이 무너진 게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독립이 무너져 있다는 건 뭘로 비교할 수 있냐면 한국은 연간 수신료가 3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영국이 연간 23만 원. 예, 독일은 27만 원. 그리고 프랑스가 18만 원. 일본이 좀 적은데 16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독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정부 국가 재정에 의존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정부 행정력이 어느 쪽에 있느냐, 방통위가 어느 쪽에 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실은 이제 정파적인 영향을 쉽게 받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가 되니까 재정 독립을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비정치화 이걸로 나가려고 한다면 수신료가 오히려 좀 정비가 돼서 네. 안정적인 수신을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옳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상당히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KBS, MBC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워낙 그 지난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 시절에 학을 뗐죠. 학을 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원인이 우리는 수신료 거부 운동으로 저항을 했지만 수신료가 그 원인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고. 웃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치가들은 웃고 있죠. 수신료 거부 운동하면은 여당이 쥐락펴락 마음대로 더 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니까요. 그러면 더 많이 밑에 사다리를 내려버릴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이제 KBS의 공영방송화를 위해서 수신료 거부라고 하는 이제 KBS에게는 약점인 그렇습니다. 수신료 거부 운동의 형태로 압박을 했지만 그러나 KBS 문제가 그걸로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네. 노영 경영의 문제는 수신료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척결할 것이냐.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언론의 독립 문제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방통위와 KBS와의 관계를 어떻게 정말 제대로 된 정상적 관계를 할 거냐. 여러 가지 차원이 다른 문제들이 섞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문재인 좌파 정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완전히 그 정권의 그 하수인이 된 KBS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수신료 거부 운동을 우리가 했지만 그리고 수신료 분리 징수 운동을 했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권을 탈환한 입장에서 그 저항적 차원이 아니라 진짜 그 공영방송을 어떻게 공영방송답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차원의 고민에서부터 이 문제를 다시 좀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의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독립된 공영방송이 되어야 방송 자체가 정상화될 수 있다. 안 그러면 계속 정권의 영향력을 받게 될 거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번 정치적인 세력이 뿌리를 내리면 그게 독립이 돼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노력을 같이 해서 잘 보살펴야 되는 방송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 마무리 한 말씀 듣고 오늘 이 시간 끝내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내년 아마 총선을 위해서 뛰시는 분들 주변에서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저는 안 나가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는 전혀 지금 갈 입장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우리 사회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주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분들에게 정책을 만들어서 전달해 주십시오. 경선 과정에서는 잘 들으실 거고요. 출마하셔서 당선되기 전까지는 잘 들으실 겁니다. 그렇게 정책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출마할 테니까 신경 끄라고. 여기 이승훈 변호사를 국회로라고 하는 댓글들을 많은 분이 올리셨거든요. 아닙니다. 저는 안 갑니다. 자, 그래요. 오늘 여기서 법성 TV 이승훈 변호사와 함께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만만 캠페인 우리 젊은 청년 아미고 버전으로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 생방송으로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